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죄 제외 관련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차후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는 방침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경찰을 통해 내란죄 수사 지휘가 가능하도록 관련 입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검찰을 패싱하고 입맛대로 검사 쇼핑을 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속의 12배라고 밝혔는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에 도달하는 속도입니다.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4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수사에는 응할 수 없지만 탄핵 심판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었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죄 제외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당장 다음 주가 첫 변론 기일인데 수사뿐 아니라 탄핵 심판 역시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7 오늘은 강세영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보단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거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일단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강경 방침을 세운 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게 각하 사유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안 26쪽 가운데 21쪽이 내란에 대해 다루고 있고 내란이란 단어가 29번이나 등장한다며 내란죄를 철회하면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국회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시킨 적이 없다고요. 또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국회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일각에서 불거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도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말한 것은 내란죄에 대해 형사적 유무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 맞게 헌법 위반에 집중해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 2차 변론 준비기일 때 헌재로부터 내란죄 철회를 권유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헌재의 의도를 잘못 해석함에 따른 실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변론기일에서 이번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시켜도 된다, 안 된다. 여야가 충돌하자 헌재는 그건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고 정리했죠.
하지만 여권에서 탄핵 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헌재가 다시 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시키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청하고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란죄 철회는 탄핵 심판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헌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헌재가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은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재판 진행한다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경찰과 검찰, 군 검찰에 내란 수사 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내란죄 삭제 여파는 국회 상임위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법사위는 여야 공방 끝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한마디에 파행을 빚었고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란죄 삭제 공방과 더불어 이틀간 출석하는 증인 수만 173명으로 의결해 이들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는 있는 거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는 뜨거운 감자로 올랐습니다. 핵심인 내란죄가 빠지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여당이 지적하자 야당은 트집을 잡는다며 반박했습니다. 에서는 내란 행위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이게 내란죄와는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처럼 보여집니다. 소송을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거듭된 공방 속 여당은 헌재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 사전 교감 가능성을 지적했고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위원장의 반박에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서도 내란죄 삭제 논란은 이어졌는데 특위 명칭에서 내란을 빼는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란을 빼면서 지금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국조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채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대치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헌재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도 된다, 안 된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법조팀 우종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죄 철회 때문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 탄핵 심판이 멈추는 건 아닙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3일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주 2회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애초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란죄 부분을 뺀다고 하면 언뜻 보면 알맹이 없는 찐빵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하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이 정리해 드리자면 내란죄는 뺐지만 내란은 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탄핵 심판이 무엇이냐? 이 헌재법을 보면요.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같이 심판하는 겁니다. 이 내란죄는 형법에 있는 조항이죠. 즉 내란죄 판단은 법률 위반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측 탄핵 소추안은
당초 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둘 다 같이 판단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변론 준비 과정에서 이 법률 위반, 형법 위반 판단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판단만 하자고 수정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한지는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위헌인지는 헌재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다. 형법상 내란죄는 빠졌지만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판단을 내릴 거다 이건데 그러면은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실 국회 대리인단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저 장면 때문에 헌재가 내란죄 처리를 권유했다. 이 논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대리인단은 저 발언이 실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내란죄 법률 위반은 빼고 헌법 위반만 판단하자는 주장을 하니 재판부가 이 정리를 해달라고 권유를 한 건데 마치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처럼 잘못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철회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애초에 내란죄 판단은 탄핵 소추안에도 없었는데 자신들이 그냥 잘못 말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면 80%를 뺀 거라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란죄 판단을 뺀 게 이게 몇 %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사실 주관적 판단인 영역이라서 재판부가 결국 판단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탄핵 소추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소추자는 내라는 범죄 행위를 통해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와 49조, 67조, 77조, 89조 등 여러 조항의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 위반의 과정으로 적혀 있고 그 결과로서 헌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저희가 이제 단독 보도해 드렸듯이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철회했으니까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변론 기일에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걸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은 이게 정리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죠. 네, MBN이 온라인상으로 해당 내용을 먼저 보도해드린 직후 국회 법사위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MBN 단독 속보인데요.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안 한다. 내란죄 철회 정리될 때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게 됩니까?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첫 기일은 진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기일부터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탄핵 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변론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그냥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는 공수처가 어제 오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죠. 이번엔 체포 기한을 7일보다 길게 할 방침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조 기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재청구한 영장의 발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 재청구는 기한 연장을 위해서인 만큼 청구 취지나 혐의 사실 같은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취 등 상황이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영장은 청구가 지난해 12월 30일, 영장이 발부된 건 다음 날인 31일이었습니다. 재청구한 영장도 오늘 중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 발부가 되면 그럼 영장 집행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네, 당장 내일 아침에도 집행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데요. 지난번에는 평일인 3일 금요일 오전 8시쯤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작했는데 내일도 평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다만 내일 오전 일찍 집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기한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는데요.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7일간이라면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13일까지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인력이 공수처와 경찰을 합쳐 110명 정도였는데 대통령 경호처 측 인력 200여 명과 대치하다가 집행에 실패했죠. 공수처는 다음 집행에 대비해 인력 증원 등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경호처가 겹겹이 저지선을 치며 막아 결국 체포가 불발됐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체포영장이 다시 집행되면 공수처가 체포조에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경호처도 경계를 더 강화하겠죠. 안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가 위치한 공관촌 입구 모습입니다. 어제는 철문 앞뒤로 버스 7대를 겹겹이 세운 뒤 경비 인력까지 배치하고 주변에는 철조망까지 새로 설치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버스 수도 줄고 경호처의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만료되면서 경호처의 대통령관저 주변 경계가 일부 완화된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다면 경계 역시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3일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등과 3차례 대치했다가 관저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대통령관저 주변으로 철조망 등 장애물까지 설치한 만큼 내근직 300명, 외근직 500명 수준으로 알려진 인력을 모두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다수의 수사관을 동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하게 저항할 경호처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 55경비단과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이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3차 소환 통보를 내리는 등 지휘부를 차례로 입건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에 나와 사과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은 만반의 준비를 통해 성공하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무거운 표정으로 등장한 오 처장은 질의 시작에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부터 전했습니다.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이어진 질의에서 여당은 수사권 문제를, 야당은 수사 의지 문제를 언급하며 오 처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말씀하시는 억양 톤으로 봐서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오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논란이 종결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수사 불응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수사 혼선까지 초래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사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이 사건을 재이첩하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더 수월할 뿐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불응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혁재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수사권 논란이었습니다.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공수처와 검찰, 경찰 중에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물고 늘어지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수처 직원과 경찰 100여 명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습니다. 지휘권 없이 경찰력 동원을 시도한 점도 절차상 흠결로 지적되는데 내란 수사와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 한 사람밖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것도 경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공수처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자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면서 영장 집행에 전문성까지 갖춘 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로 재이첩을 해서 경찰이 소환을 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으로 아마 집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법 위배 소지가 있어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는데 공수처도 이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한 달 가까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공수처가 재이첩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공수처가 경찰을 통해 내란죄를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공수처에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럼 경찰은 검찰과 공수처 중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해서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겠죠. 국민의힘은 경찰이 검사 쇼핑을 하게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만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만큼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도 위법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지휘 권한 역시 없습니다. 이런 지적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직접 내란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나선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또는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의무 규정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는 검찰 대신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 수사 지휘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내란죄 영장 청구권을 얻어 수사 지휘가 가능한 셈입니다. 판사나 검사 수사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는 게 개정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검사 쇼핑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관련 영장을 신청하도록 외관을 만들어서 사실상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범죄 규정도 모호해 경찰이 검사 쇼핑을 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경찰과 공수처가 직거래하도록 하고 검찰을 무력화해 형사사법체계를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말씀드렸듯 조금 전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뿐 아니라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가 됐을까요? 현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주 기자, 그새 영장이 발부가 됐네요. 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2, 3층과 4층 일부가 공수처 사무실인데요. 창문으로 불빛이 밝은데 영장이 다시 발부돼서 재집행에 대비해 벌써부터 준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기한 연장이 목적이었던 만큼 재청구 때 공수처는 청구 취지나 혐의 사실 같은 내용을 기존 내용 거의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취 등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다시 발부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체포영장 유효기간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지난번과 같이 7일간이라면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13일까지가 될 전망입니다. 예, 아까도 여쭙던 건데 그러면 영장 집행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네, 당장 내일 아침에도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데요. 지난번에는 평일인 3일 금요일 오전 8시쯤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작했는데 내일도 평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다만 내일 오전 일찍 집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평일과 주말 가운데 언제 집행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인력이 공수처와 경찰을 합쳐 110명 정도였는데 대통령 경호처 측 인력 200여 명과 대치하다 집행에 실패했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내란죄 철회를 주장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고려해야 할 상황이 더 많아진 거죠. 공수처는 인력 증원 등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무리라며 생각이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결국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며 내세운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무유기다. 법적으로 단죄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을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점과 국회를 통과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역할을 수행하라며 최 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내란이 진압돼야 경제 불안이 진정됩니다. 다시 한번 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내란 진압의 중심을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연이은 탄핵 공세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보입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MBN에 탄핵 사유가 쌓여가는 건 사실이지만 국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있는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 경우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하지만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민 안전만 당부할 뿐이었죠. 결국 경호처에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올해의 어두운 경제 전망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 각자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평가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정치적 쟁점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집회 안전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 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3조 사망을 고려한 침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3조 사망은 대통령과 관련한 공무원이 공수처 사무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협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권과 관련해 공수처의 의견을 제시하면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 대행 측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내일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이 중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면서도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은 이번 재표결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면 좋겠지만 이 또한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내란 일반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재표결이 내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특검법 제2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정당, 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부결된다면 외환 유치 혐의를 포함한 더 강력한 특검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입장을 밝히며 거세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만이 가지는 특검 추천권과 사실상 정부 여당 전반이 수사 범위 안에 드는 독소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5개의 그런 사건 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즉 정부 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탄핵 찬성파 의원 12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표결 부결 이후 여야가 수정안을 놓고 협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체포를 놓고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논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으로 잠시 잊었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있었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오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여러 재판 중에서 특히 향후 대선 출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죠. 1심에서 받았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앞으로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재판 출석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국 길어지면 재판 출석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건 오는 23일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입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다가 재판 지연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에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하면 통상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만료일을 하루 앞둔 어제 변호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변호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입니다. 법원이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보다 먼저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경찰이 수사 지휘권 문제로 이를 받지 않으면서 비판의 중심에 섰죠. 대통령 체포 실패부터 헌재의 내란죄 삭제 논란까지 스텝이 꼬인 민주당 상황을 정치부 이교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장 집행을 놓고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향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를 처음 만든 게 바로 민주당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4년 전에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조직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공수처의 빠른 출범에 당력을 집중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공수처 비판하는 게 뭐 재발등 찍기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 설계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도 나와요.
예, 출범 당시에 수사권 조정 등 이런 미리 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입법을 한 게 이번 일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건데요. 네. 또한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영장 지휘권에 대한 아쉬움도 내부에서 감지됩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당시 검경 간의 이 대등한 관계를 강조했던 탓에 네. 경찰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할 명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대등 협력 관계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항인 집행지휘서, 검사에 의한 집행지휘서 규정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걸 자신들이 없애는 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영장 집행이 늦어지면서 공수처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폐지 움직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수처에 대한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MBN에 공수처를 압박해 영장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존 공수처법에 대한 보완도 가능하겠지만 현 정국이 지나가고 나서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탄핵 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을 갖고도 말이 많아요. 예, 국회 그 탄핵소추단이 헌재 탄핵 심리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했다, 제외했다면서 여당의 공격이 거센데요.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이 볼멘 소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MBN에 철회를 하더라도 공개석상인 2차 변론 자리에서 한 건 아쉽다고 밝혔는데요. 네. 내란죄 철회가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정쟁의 빌미를 주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국회 탄핵소추단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서초동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민주당은 향후에 국회 출입기자를 상대로도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모로 민주당이 아주 바빠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교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속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간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탄착했다는 건데 이 속도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미사일이 1분이면 도달합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달 만에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은 평양 외곽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됐는데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1,500km를 날아 동해상에 탄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의 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딸 주혜와 함께 화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북한은 발사된 미사일이 1차 정점 고도 99.8km, 2차 정점 고도 42.5km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처럼 제도약에 성공했다면 변칙, 회피 기동에 기술적 진전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이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 과장된 발표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구현을 위해 공기 마찰열을 견딜 수 있는 새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적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정과 선동에 기반한 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김정은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협상하기를 원한다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며 국제 정세를 살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달 말에 이어지는 설 연휴는 화수목이죠. 한 주의 중간에 끼어 있어서 사흘밖에 되지 않는데 정부가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은 하루만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을 쉬는 역대급 연휴를 맞게 됩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설 연휴는 1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입니다. 화수 목요일로 주말 없이 모두 평일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6일, 둘 다 휴가를 내면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차 휴가를 쓰는 직장인이 많고 기업의 업무 효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확정되면 직장인은 6일을 쉴 수 있고 31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주말까지 9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 살리기도 깔려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시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여서 놀려면 그래도 좀 연휴가 길게 잡혀야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약속 잡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에 나오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조금 참담하긴 하죠. 유령도시가 되는 거죠.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주요 설 민생 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조류 충돌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수거한 엔진에서 새의 깃털이 나왔거든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했고 셀프 조사냐며 논란이 일었던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사고기는 관자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를 전달받은 지 2분 만에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류 충돌이 일어났다는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비행기 우측 엔진에선 연기가 나는 것이 목격됐고 일부 승객이 전한 메시지에도 새가 날개에 끼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거한 엔진에선 새의 깃털이 확인됐다고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조류 충돌로 이상이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이제 조류 충돌이 되게 되면 대부분이 추력 손실, 초기에는 뻥뻥 하는 그런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꽃이 나기도 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사태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한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주무 장관이 사표 쓰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로부터 셀프 조사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부 출신 사고조사위원장과 현직 관료들도 사고조사에서 모두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선 규정 위반과 관련 없이 조속히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한 임무 수행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는 사람 목숨이 불과 징역 5년과 바꿀 수 있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일명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 6명에게 28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책으로 채운 25kg 완전 군장 차림으로 45분간 군기훈련을 강행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었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공모에 사망했지만 주도한 건 중대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1살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함께 얼차려를 받은 5명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에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마다 좀 다른 그 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한 그런 검찰의 공소가 오히려 더 맞지 않나 하는. 검찰과 피해자들, 학대치사 부인에 실패한 피고인들 모두 1심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추위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기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수온지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 내일과 모레는 더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남부 서해안에는 최대 40cm에 달하는 폭설도 예고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에서 밀려온 눈구름대가 남부지방에 상륙했습니다. 정신없이 흩날리는 눈발로 인해 논밭은 원래 모습을 잃었습니다. 도심 곳곳엔 언눈이 잘 녹지 않아 결빙 구간이 생겼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북과 전남 서해안은 오는 9일까지 사흘간 적게는 10cm, 많게는 40cm에 이르는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설 예보로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남부와 달리 중부지방은 혹독한 추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외출 나온 시민들은 대낮에도 칼바람의 위세에 눌려 온몸을 두터운 외투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에만 있고 싶은데 출근해야 해서 옷을 더 껴입고 나올 생각입니다. 설악산은 수온주가 영하 18.7도까지 찍으며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 철원군과 경기 파주시 등도 영하 10도 아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하루 만에 기온이 8도나 떨어졌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더 무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는 9일에는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8일 낮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내려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건강 관리는 물론 동파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엔 개막 전부터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8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선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이 줄을 선 겁니다. 젠슨 황은 챗 GPT가 순식간에 확산됐던 것처럼 로봇에 있어서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권영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58개국 4,300여 개 기업이 전 시장을 꾸리는 이번 CES는 약 30% 정도 참가 기업 수가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900여 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예상 참가자 수도 13만 명에 이를 걸로 추산됩니다. 열기는 개막 전 사전 행사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8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보기 위해 끝없는 줄이 늘어선 겁니다. I've been here 10 years and I have never seen a line this big in my life. It was like somebody is here to see God today. 이곳은 젠슨 황의 CES 기조연설장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며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젠슨 황은 로봇을 화두로 던지며 2년 전 챗 GPT가 급격히 확산한 것처럼 로봇에 있어선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umanoid robots,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번 CES에 국내 기업들은 최신 AI 기술로 총력전에 나섭니다. 그동안 개념 수준에만 머물렀던 AI가 어떻게 일상 속에 스며드는지 실제 그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무게를 둘 예정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중국 남서부 티베트 자치구에선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000개가 넘는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현재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만 95명으로 집계됐는데 아직 무너진 건물 잔해와 돌 무더기 밑에 사람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흔들림을 느낀 한 사람이 황급히 뛰어가자마자 진열된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뒤를 쫓아 빠르게 도망칩니다. 같은 시각 인근 다른 건물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도 심하게 요동칩니다. 중국 남서부 시장 티베트 자치구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주변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기준 규모 6.8, 미국 지질조사국에선 7.1로 관측될 정도로 강진이었습니다. 今天9时05分，在西藏日喀则市定日县附近，北纬28.54度，东经87.43度，发生6.9级左右地震。 현장으로 1,500명의 구조대가 급파돼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무너진 건물 잔해들과 돌무더기가 워낙 많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원지 주변 20km 안에 사는 주민들은 6,900명 정도인데 현재까지 95명이 목숨을 잃고 13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추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강한 여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次，总的来说，到目前为止余震活动偏弱，所以再次发生5级或者5级多的地震都是完全可能的，但是发生更大地震的可能性。 국가지진 응급경보를 발령한 중국 정부는 전문가들을 모아 이번 지진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폭설이 몰아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합동회의는 통상 상원 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주도하는데 올해는 하필 트럼프 당선인과 맞붙었다 패한 해리스 부통령이었죠. 패자가 직접 승자의 손까지 들어줘야 했던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cm가 넘는 폭설과 한파가 몰아친 워싱턴 DC. 도시 전체가 얼어붙은 듯 보였지만 미 의회 의사당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역사적인 선언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 자격으로 맡게 됐습니다. The vote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re as follows.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312 votes. 해리스 부통령의 선언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기립박수로 화답하며 정확히 4년 전 이날 의사당 폭동으로 얼룩졌던 2021년과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Which is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pillars of our democracy is that there will be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취임을 2주 앞두고 라디오 쇼에 출연해 미 해군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4년 전 의사당 폭동의 아픔을 딛고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을 등에 업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영국의 독재에서 미국이 영국인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등 내정 간섭 발언에 영국과 독일 정상이 발끈할 정도죠. 머스크는 한국의 정치 상황도 꾸준히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먼은 끝났다. 스타먼은 비열하다.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과거 아동 성착취 사건을 은폐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영국을 해방해야 한다는 투표까지 올리며 영국을 도발했습니다. 머스크의 선 넘는 간섭이 이어지자 영국 총리가 직접 반격에 나섰습니다. Those that are spreading lies and misinformation as far and as wide as possible. They're not interested in victims. They're interested in themselves. 머스크는 다음 달 총선을 치르는 독일에도 총리가 무능한 멍청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하자 숄츠 총리는 관심을 구걸하면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며 대응했습니다. Entscheidend ist, dass Herr Musk eine in Teilen rechtsextremistische Partei unterstützt hat und wo wir nicht nur nicht einverstanden sind, das weise ich zurück. 해외 정치에 대한 머스크의 관심은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한 머스크는 한국은 난세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체포반대 시위 소식도 꾸준히 공유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머스크가
미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비슷한 영향력 확보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중견 기업인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얼어붙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견건설사 줄도산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기업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 부담은 여전해 지난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1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신동아건설이 공동 시행을 맡아 착공을 앞둔 곳이지만 공사는 안개 속입니다. 재작년 말 기준 4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안고 있던 신동아건설은 최종 어음 60억 원을 막지 못하며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어제 법정관리 신청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처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난달 분양한 이 아파트는 1, 2순위 청약에서 대략 평균 0.5대 1을 기록하며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분양 보증을 선 1조 원 규모 7곳 사업장에 포함되지만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손해 발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협력사들의 피해 또한 잇따르면서 건설업계 차원에선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4월 위기설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악성으로 쌓이고 있는 지방아파트 미분양과 공사비 상승이 계속되며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원가 부담이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었고 새해에도 이런 건설업계 여파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신규 분양은 고사하고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13만 9천 건으로 1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경매를 통한 저가 매수 기회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부동산 침체 속에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탓에 당분간 매물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와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빌라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강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골목입니다.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1년 전에는 투룸도 한 6, 70. 근데 지금은 투룸이라도 올해 안 되고 한 10년 미만은 8, 90 이렇게 줘야지. 많이 올랐어요. 서울 빌라와 연립주택의 월세 가격 지수는 2023년 2월부터 2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도 11개월째 상승세입니다. 전세 사기 공포 속에 빌라와 오피스텔 신규 공급이 크게 줄었고 예금 금리가 떨어지며 집주인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다 보니까 다 월세로 오셔가지고 월세가 많지가 않고 전세는 많죠.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분양받는 갭 투자 형태의 빌라 신규 분양 방식도 어려워졌습니다. 갭 투자 형태의 비아파트 분양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주 물량을 줄이는 현상을 낳게 되면서 월세 가격 증가에 영향. 여전히 높은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불확실한 주택 매수 시점 때문에 당분간 임대 수요가 이어지면서 월세 상승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열리기로 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허정무 후보가 선거 일정과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선거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 명단도 비밀에 묻히고 선거인단도 규정보다 적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불공정과 불투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를 겨우 하루 앞둔 오늘 법원은 허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단 추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선거를 운영하는 선거운영위원회도 공개되지 않아 규정에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법원에 의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선거 과정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선거운영위원회와 투표를 하는 선거인단 구성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는 데다 바뀌는 선거 일정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선거를 잠정 연기한 가운데 허 후보는 다시 진행될 선거에 출마 자격이 없어져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는 바뀌는 선거일이 오는 13일 이후가 되면 만 70세가 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현재 호남권과 제주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굵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해안을 따라서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전북 지역으로는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광주 전남에도 20cm 이상, 충북과 경남 서부 내륙으로도 많게는 8cm의 눈이 추가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북부 지역으로는 한파경보로 이 특보가 한 단계 격상됐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눈이 그대로 얼어붙는 곳이 많을 것 같아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에도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이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2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2보다 낮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눈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